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키워드는 6일 만에 식사 초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난 이후 6일 만에 다시 마주 앉는 건데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등이 여당에선 윤재욱 원내대표가 동석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운동권 맞불 공천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서울 중구 성동갑에 출마해 민주당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맞붙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희룡 박민식 전 장관도 야당 86 인사들 지역구에 도전장을 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론이 공천으로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 이젠 빅텐트만 남았다. 민주당 탈당 의원들이 주축인 미래대연합과 이낙연 신당인 새로운 미래가 어제 가칭 개혁미래당을 공동 창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이준석 양향자 신당 세력이 개혁신당으로 합친 데 이은 또 하나의 중텐트 성사로 향후 빅텐트까지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성도 군대 가야 공무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여성도 군복무를 해야만 경찰 소방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노인 무임승차 혜택 폐지론으로 세대 간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젠더 문제와 관련한 또 다른 논쟁적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 낙서범 참교육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습격범 A군이 지난해 12월 영장심사에 출석한 경복궁 낙서 테러범인에게 지갑을 던진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 참교육을 하고 왔다는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A군의 단독 범행에 무게를 싣고 수사 중인 가운데 배 의원은 지난 주말 퇴원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74년 만에 훈장 수여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이끈 공로로 국내 1호 태극 무공 훈장을 수여받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에게 74년 만에 훈장 실물이 전달됐습니다. 1950년 9월 이승만 대통령이 훈장을 수여할 땐 증서와 대체 훈장만 줬었는데 국방부가 최근 시민 제보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지난 26일 미국 맥아더 기념관 측에 실물 훈장을 만들어 전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움직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용산으로 초청해서 점심 식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앞서 대통령 부인 문제 등으로 갈등설이 불거진 뒤에 지난 23일이었습니다.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난 이후에 6일 만에 회동입니다. 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후에 윤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하는 건 오늘이 처음인데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여전히 논란 가운데 있고 또 국민의힘의 총선 공천도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여러 측면에서 눈길을 끄는 그런 만남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오늘 오찬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해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한호섭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통령실은 이번 오찬이 한 위원장이 취임한 후 새롭게 구성된 여당 지도부와의 만남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한동훈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오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라며 민생에 관한 이야기를 잘 나누고 오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앞서 공천 문제 그리고 영부인 명품백 의혹에 대한 대응 문제들을 놓고 갈등설이 불거졌던 터라 오늘 오찬에 어떤 현안들이 테이블에 올랐을지 정치권의 관심 쏠리고 있는데요. 한 여권 관계자는 지난 23일 서천 화재 현장에서 두 사람이 만남을 통해 더 이상의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막았다면 이번 오찬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만남이 진행 중일 듯한데요. 방송 시간 안에 결과가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야의 총선 시기에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공천 접수를 시작했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는 어제자로 꼭 출범 한 달을 맞았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오늘 출근길에 한 달을 맞은 소회를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취임 한 달에 대한 소회를 묻자 최선을 다했지만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총선까지 남은 날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의 오늘 출근길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달 됐다는 거를 언론 보고 알았거든요. 한 달을 하루같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남은
70여일도 하루처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 위원장은요, 비대위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역시 비대위 출범 한 달을 맞아서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는 선의를 갖고 일했다고 생각한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또 한 위원장은 앞서 총선의 모토로 내놨던 정치 개혁안들을 거듭 꺼내들면서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 위원장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그동안 강조해온 또 하나의 총선 모토이자 의제죠. 바로 운동권 청산론, 이걸 다시 꺼내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마를 선언했던 그 추사표를 던진 그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바로 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임 전 의원 이를 언급했습니다. 맞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 부동산 실패와 국가 채무를 무한정 늘리면서 경제를 망친 주범들이 이제 와서 운동권 심판론을 피하기 위해 경제 민생론을 이야기하는데 국민들은 공감하지 않을 거라며 야권의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을 재차 겨냥했습니다. 또 어제 말씀하신 대로 윤희숙 전 의원이 앞서 임종석 전 실장이 출마를 선언했던 서울 중구 성동갑에 출사표를 던진 걸 언급하면서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으냐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586 운동권 대표 주자이죠. 또 핵심 친문 인사인 임종석 전 실장,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 출신 경제통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아주 강하게 비판해서 유명세를 얻었던 윤희숙 전 의원의 맞대결이 성사될 가능성을 짚은 거고요. 실제 대결이 이뤄지면 운동권 대 경제 전문가 구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네,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나온 한동훈 위원장의 관련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오늘 우리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발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잘하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반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 정치개혁과 특권 내려놓기를 반드시 저희가 실천할 거기 때문입니다.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습니까? 오직 운동권 경력 하나로 수십 년간 기득권 차지하면서 정치 무대를 장악해온 사람들이 민생 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앞서 취임 일성으로도요, 이른바 운동권 청산론을 내세운 적이 있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 역시도 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운동권 껍데기는 가라, 이렇게 강조를 해서 한동훈 위원장하고 보조를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윤 전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중구 성동 갑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번 선거의 정신이 껍데기는 가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의원, 민주화 운동 경력이란 완장을 차고 특권의식과 반시장 반기업 교리로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난도질하는 것이 껍데기고 공직 출마를 개인 방탄으로 이용하고 또 방탄을 덮어주는 정치가 또 껍데기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민주당과 운동권을 정면으로 겨냥을 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기자회견 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종석 전 실장과의 맞대결이 성사된다면 고마운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요, 이미 이 지역구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고서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 전 의원의 도전장에 대해서 또 어떤 입장인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임종석 전 실장은 오늘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윤희숙 전 의원이 공천을 받게 된다면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임 전 실장은요, 정치권에 들어오면 저격수 유혹에 빠지기 쉽다며 귤이 탱자가 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윤희숙 전 의원이 사실상 본인을 겨냥해서 운동권 완장을 찬 껍데기라고 비판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맞받아친 걸로 보입니다. 어제 나온 윤희숙 전 의원 과 오늘 임종석 전 실장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 선거에 힘을 보태달라는 당의 간곡한 부름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정신은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모든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아야 합니다. 토착 외구, 그리고 죽창가, 선동하는 언어로 적대심만 자극하는 그런 정치가 껍데기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께서 나오신다면 되게 고마운 일이고요. 그러니까 586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나오든 당대표의 방탄을 보자 할 그런 세대의 정치인이 나오든 잘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의도 정치를 들어오면 항상 경계를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귤화위지, 귤이 탱자가 된다는 거죠. 예. 이 저격수 유혹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민생 현장에 가보면 국민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는 제발 싸우지 마라. 서로 입장이 다른데 어떻게 안 싸울 수야 있습니까? 뭐 조금 더 생산적으로 비판하고 싸우라는 의미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윤희숙 후보님 일단 공천을 받게 되신다면 제가 환영하고 오시면 탱자가 되지 않으시도록 같이 노력하십시다. 임종석 전 실장은요,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도 이른바 운동권 청산론을 놓고서 충돌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앞서 임 전 실장은 운동권 청산을 강조한 한 위원장을 향해서 이 동시대에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선후배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그러니까 한 위원장이 이 자신은 80년 강주항쟁 당시에 유치원을 다녔다면서 누구한테 미안해해야 하는 거냐고 정면으로 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운동권 정치인들에게는 죄송한 마음이 전혀 없다고 못을 박았는데요. 앞서 나온 두 사람의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니까 92학번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뭐 출세를 위해서 바로 고시 공부를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좀 동시대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선후배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인간에 대한 예의 아닐까요? 저는 80년 광주 항쟁 당시에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누구에게 미안해 한다는 말입니까? 뭐 민주당의 운동권 세력들은 운동권 정치인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마음이 전혀 없고요. 그렇지만 지금의 청년 여러분들께는 그런 죄송한 마음이 실제로 매우 큽니다. 말씀드린 대로 윤희숙 전 의원처럼요, 이 여권의 지명도가 높은 인사들이 속속 야권의 운동권 대표 주자들한테 도전장을 내면서 이 운동권 청산을 모토로 하는 이른바 한동훈표 킬러 공천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언론의 분석 기사도 나왔습니다. 네, 저희도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사실상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고요.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에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또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도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 김민석 의원의 서울 영등포을에 출마 선언을 했고, 국민의힘 영입 인재로 입당한 호준석 비대위 대변인도 전대협 1기 의장을 지낸 이인영 전 장관 지역구 서울 구로갑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야권 운동권 대표 주자들의 지역구에 전직 장관급 또는 영입 인재 출신의 여권 인사들이 줄줄이 도전장을 내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내세운 운동권 청산 공천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이 도전장을 낸 지역구에서 이미 출사표를 냈거나 또 출마를 준비 중이던 이 경쟁자들의 반발, 이건 한동훈 위원장이 넘어야 할 그런 산으로 보이고요. 윤희숙 전 의원을 비롯해서 이들이 출사표를 던진 지역 대부분이 이 국민의힘의 공천룰에 따라서 우선 추천, 그러니까 전략 공천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잡음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런 또 시선도 많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선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 서울 중구 성동갑의 경우 지난달 진수희 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전략 공천이 가능한 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나 김경률 위원 등이 사실상 도전장을 낸 지역들도 국민의힘이 3번 연속 패한 험지로 전략 공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들이 전략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률 위원장의 경우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을 하면서 사천 논란까지 불거졌었는데요. 실제로 김경률 위원장이 도전장을 낸 지역에서 오랜 기간 출마 준비를 했던 김성동 전 마포을 당협위원장은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출사표를 던진 지역에 이미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윤영선 전 인천시 의회 사회장과 역시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 지역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권오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도 전략공천 가능성에 반박하면서 공정한 경선을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처럼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잡음에 대해 공정한 공천을 거듭 약속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이기는 공천, 시스템 공천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나온 한 위원장의 목소리와 김경률 위원과 경쟁자가 되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내놨던 김성동 전 당협위원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지는 선거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 지역에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지면 의미가 있습니까? 이겨서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공약을 그 지역에 실천해서 그 지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시스템 공천에서 완전히 일탈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가 제2의 김성동이 될지 모른다. 우리 지역이 제2의 마포을이 될지 모른다. 네, 이런 걱정들을 당연히 하게 될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독주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아직 제가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은 네. 욕심, 목표 이게 너무 앞서서 그렇다.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력 그리고 리더십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공천 문제는 대통령실 참모와 정부 차출 인사, 또 친윤계와 비주류, 영입 인사 등의 각종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맞물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난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지 리더십의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총 253곳의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이 공천 신청 접수를 시작했는데요.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어떻게 후보자를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 전략적인 부분이 많다고 밝히고 공정한 공천 심사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요,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비주류 인사죠. 유승민 전 의원이 탈당하지 않겠다, 공천 신청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자신의 거취를 밝혀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당을 지킬 것이고 공천 신청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거취를 표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24년 전 처음으로 야당이 된 한나라당에 입당을 했고 힘든 시간들도 많았지만 이 당에 젊음을 바쳤다며 당의 누구보다도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 탈당해서 신당 창당을 주도하면서 일각에서는 배신자 비판을 받기도 했던 과거사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유 전 의원에게 당연히 함께할 생각이 있다며 러브콜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거부의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이 낸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게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게 이제 총선 불출마는 아닐 수 있다. 여전히 뭔가 역할이 남아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변수는 대통령실의 대응으로 보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그동안 야당 못지않게 또 어떤 경우에는 야당의 수순을 넘어서서 대통령실을 비판해온 그런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도 당내에서는 유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건 아니란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당의 결정으로 전략 공천 등을 받을 경우에 유 전 의원이 총선에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당 일각에서는 유 전 의원이 당의 요청으로 험지에 출마를 한다면 본인도 배신자 프레임을 벗고 당 또한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김병민 전 최고위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수도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침 오늘 진수희 전 의원께서 저희 패널로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옆자리에 모셔놓고 계속 아까 얘기를 해서 좀 민망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진 전 의원께서 이제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구입니다. 서울 중구 성동 갑인데 여기에 윤희숙 전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총선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지역에는 저희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미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고서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윤희숙 대 임종석 대 윤희석의 맞대결이 성사가 되느냐 이 부분이 지금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구도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진작부터 운동권 청산론을 내세워서 이른바 킬러 공천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었는데 어제 윤희숙 전 의원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아 이게 본격화하나 보다 지금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이미 한동훈표 킬러 공천은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계양을과 마포을에서 좀 논란이 있었지만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맞불 성격으로 민주당의 좌파 운동권 척결이라는 이 프레임을 그렇습니다. 제시를 하셨었는데 바로 만약에 윤희숙, 임종석의 매치가 성사된다면 그 프레임에 딱 들어맞는 그런 네네. 매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굉장히 관심 가는 지역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문재인 정권의 초대 비서실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선거에 불출마하거나 출마를 하더라도
민주당으로서는 험지에 출마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해 보였는데 중성동 갑이라고 하면 과거에 임종석 전 실장이 재선을 했었던 그런 지역에 또 그 지역이요. 국민의힘의 강남 서초 같은 지역입니다. 아주 꿀 민주당으로서는 지역. 그렇게 네, 보신다는 민주당으로서는 말씀이시죠? 꿀 지역구기 때문에 그 네. 지역에 다시 출마한다. 제가 보기에는 저뿐만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구성원들이 더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지역 사정을 조금 아는데 그 지역에 그러니까 임종석 의원, 과거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었던 현직 구청장이 평가가 굉장히 좋아서 출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을 이제 주저앉히면서 자신이 지금 출마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 매치업이 성사가 될지 안 될지는 민주당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공천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따라서 매치업이 성사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임종석 전 실장의 경우가 지금 좌파 운동권 척결이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프레임을 오히려 중도층한테 소구력이 있게 해주는 그런 결과라고 보고요. 저는 좌파 운동권들이 과거 젊어 한때 민주화 투쟁을 했다는 걸 셀프 훈장으로 삼아서 오랫동안 저렇게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행태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는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 전 의원께서 이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사정을 아는 대로 저희들한테 소개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건 어디까지나 진 전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보고요. 또 임종석 전 실장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라든지 과거의 어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평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여지도 있다라는 것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저는 당내에서 저도 586 선배들과 싸우기도 하고 다툼도 있었는데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의 저런 워딩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586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비호감 이런 것들을 좀 너무 악마시키면서 혐오로 이끄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운동권 경력 하나만으로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런 식의 한동훈식 공천이 지금 보면은 한강벨트, 이른바 그 한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구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서울이 아무리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이 많다고 하더라도 한강벨트 중심 지역은 22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우세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서울 지역이 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어딜 가도 험지에 도전한다, 기득권을 내려놓는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뭔가 현역에 있는 특히나 또 비명계 지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득권 양지를 놓고 다투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느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있느냐 이런 이미지 싸움에서 프레임 싸움에서 좀 뒤처지는 좀 추세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좀 개혁 공천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 가짜뉴스 공세를 편 소식도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행보에 나서서 한 발언을 이 JTBC 방송사가 보도를 하면서 이 잘못된 자막을 달아서 내보낸 걸 문제 삼은 건데요. 국민의힘은 이것을 단순한 오보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경기 의정부 제1시장을 방문해서 상인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JTBC 측에서 이 장면을 두고 윤 대통령의 현장 발언을 영상에 담아서 전하면서 단어를 잘못 표기해서 여당에서 문제를 삼은 겁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한 상인에게 매출 오르게 많이 힘껏 뛰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요. JTBC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배추 오르게 많이 힘 좀 쓰겠습니다.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매출이 아닌 배추로 자막을 잘못 내보낸 건데 당시 윤 대통령의 실제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새해 건강하시고 돈 많이 받으세요. 정부도 하여튼 여러분 배추 오르게 많이 힘껏하겠습니다. 배추 오르게 많이 힘껏하겠습니다. JTBC의 자막대로라면요. 윤 대통령이 배추값, 즉 물가를 올리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상인들의 매출을 올리도록 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실제 발언과 의도가 전혀 달라지는 건데 실제 일부 친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 JTBC의 자막을 근거로 해서 윤 대통령의 의도를 왜곡해 퍼뜨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JTBC 측에서 논란이 된 해당 부분 직전에도
배추 물가 걱정도 하고라는 자막을 삽입해서 배추 오르게라는 자막이 실제 발언인 것처럼 왜곡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일부 야권 인사들이 해당 영상을 인용해서 대통령을 비난했고 또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도 해당 영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윤 대통령이 물가를 올리겠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확대 재생산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JTBC 제작진을 고발하겠다고 하는데요.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파장이 크다, 이런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네, 여당은 영상 내용과 전후 맥락에 비춰 봤을 때 이번 허위 자막 삽입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서 의도적 자막 조작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JTBC 제작진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는 어제 오보다 이 점을 인정을 하면서 사과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JTBC 측은 어제 유튜브 영상에서 배추 많이 오르게 많이 힘 좀 쓰겠습니다라고 자막을 표시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재확인 결과 매출 오르게 많이 힘껏 뛰겠습니다였다며 현장음과 섞인 발언을 옮기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이어서 온라인 영상물에 대해서 보다 꼼꼼한 확인 절차를 걸칠 것이라며 시청자 여러분과 관계자분들께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JTBC 영상에서 문제가 된 부분의 자막들은 모두 정정이 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일부 야권 인사들은요, 앞서 JTBC의 잘못된 자막을 인용해서 윤 대통령을 비난해 파문을 키웠습니다. 이들도 현재는 비판글을 삭제한 그런 상태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앞서 김재현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등 야권 인사들이 JTBC의 이 잘못된 보도된 자막을 인용하면서 SNS를 통해서 윤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두 사람은 모두 SNS에서 해당 비판글을 지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뿐만이 아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가짜뉴스에 휩싸였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주장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앞서서 경남 양산의 통도사를 방문을 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공개로 가서 만났다, 이런 얘기가 온라인상에서 돌고 있는데 이게 가짜뉴스라는 겁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12일에 신년 법회가 열린 통도사를 찾았죠. 여기에서 종정 성파 대종사를 예방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신도를 비롯해서 지지자 등 인파들이 몰리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그때 영상부터 다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민족도 한민족이고 밥 먹는 것도 한식이고 옷도 한복이고 문자도 우리가 한글이잖아요. 전부 한자 들어가는 한국 그걸 갖다가 다른 거를 바꿔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집도 한옥이잖아요. 저도 한강. 이 나라의 전통 문화와 그런 정신의 핵심 역시 불교고 조계종의 가르침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때 일부 유튜버들이 현장에서 한 위원장을 따라다니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여성이 한동훈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집으로 갔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고 이 발언이 그대로 영상에 담긴 겁니다.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은요, 통도사하고 직선거리로 500m 정도가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 집으로 갔다는 건 아무 근거가 없는 주장이었던 건데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 주장을 믿는 그런 이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한 위원장과 함께 통도사를 방문했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실제로 일정을 마치고 평산마을에 가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났지만요. 한 위원장은 곧바로 귀경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하지만 이 영상에 해당 주장이 담긴 이후에 한 위원장과 문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공개 만남설이 온라인에서 확산이 됐고 보수 성향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이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반박문을, 여당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반박문을 내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당은 지난 12일 한 위원장이 양산 통도사를 방문했을 당시 문 전 대통령과 비공개로 만났다는 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어제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반박했는데요. 또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는 허위글을 게시한 성명 불상자 2명에 대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가짜 정보가 더 이상 만연하지 않도록
악의적이고 조작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요, 테러를 비롯해서 이 폭력 사태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이어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까지 테러를 당하면서 이 모방 범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우선 지난주에 배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A군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어제 습격 범인 중학생 A군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 관계자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알려졌는데 해당 관계자는 경찰이 어제 피의자 A군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집에 대해 압수수색을 마쳤고 부모를 상대로 피의자 행적과 평소 성향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휴대폰과 노트북 등 전자기기 분석을 토대로 피의자의 행적과 범행 동기를 수사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경찰은 A군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는지 또 배 의원의 동선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앞서 A군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사건 당시 A군의 행적 등으로 볼 때 계획 범행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찰은 A군이 평소 정치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는 주변인들의 진술 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군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를 해서요, 일단 구속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경찰은 A군을 체포한 뒤에 미성년자인 점 그리고 현재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요. 사실상 신병을 확보한 만큼 구속의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영장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A군은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경찰은 응급 입원 기간이 끝나는 내일 보호자 동의를 거쳐서 A군을 보호 입원, 그러니까 강제 입원을 지속하는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경찰은 A군에 대해 특수 상해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A군 측도 현재 변호인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조사 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지난 27일에 퇴원했습니다. 당분간 공개 활동 없이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배 의원은 사건의 충격으로 당분간 정치 활동을 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배 의원실에 따르면 배 의원은 지난 27일 순천향 병원을 퇴원한 뒤 이틀째 서울 모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의원실 측은 연합뉴스에 배 의원이 절대적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보좌진과도 소통을 최소화하고 회복과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배 의원은 27일 퇴원하면서 사건 당시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공포까지 느꼈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의 도움과 배려 덕분에 잘 치료받고 회복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범인 A군의 행적에 의문이 적지 않다, 이런 점 저희도 지적을 했는데요. 지난 주말 사이에 A군 주변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로 알려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이 A군의 행적이 속속 알려지고 있는데 A군이 한 달 전부터 이미 범행 장소를 찾았다거나 경복궁 낙서 테러 모방범의 구속심사 현장을 찾아가서 직접 영상을 찍었다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 내용 먼저 보시면요. 사건이 일어나기 1시간 전 배 의원이 이용하려던 미용실에서 누군가를 찾는 듯한 A군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CCTV에는 회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A군이 미용실 내부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또 미용실을 한 바퀴 둘러보고 나가는 A군의 모습에 직원들이 당황해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미용실 관계자에 따르면요, 당시 A군은 유명 연예인 연습생을 찾는다며 막무가내로 미용실에 들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이 당초에 이제 체포됐을 때 연예인한테 사인을 받으러 미용실에 갔다가 우연히 배현진 의원을 마주친 거다, 이렇게 주장한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주장과도 어느 정도는 일치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 관계인들 사이에서는 이 A군이 3, 4주 전부터 미용실로 들어가는 통로인 1층 계단에 앉아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미용실 관계자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의 사인을 받으려 했다는 이 경찰 진술과는 달리 미용실에 연예인 고객이 방문한 적은 없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또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도 이 미용실 관계자가 우발적 범행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과 함께 이 CCTV를 제출한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관련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죠. 어떤 그 연습생 이름을 대면서 그 친구 찾으러 왔는데 자기가 둘러보겠다고 하고 그냥 들어가서 한 바퀴 둘러본 거죠. 전에는 그 마스크 아예 안 하고요. 모자도 안 쓰고 그다음에 이어폰 끼고 저희는 처음에 상상도 못했거든요. 연예인을 하는 샵이 아니라서
메이크업실이 존재하지 않아요. 연예인은 다니지 않습니다. 범인 A군이요, 경복궁 낙서 테러 모방범의 이 구속영장 심사 현장에서 이 지갑을 던지는 모습이요, 또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이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바로 지난달 22일에 경복궁 낙서 모방범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인데요. 갑자기 카메라 안으로 뭔가가 날아듭니다. 휴대폰으로 현장을 촬영하던 A군이 낙서 모방범을 향해 지갑을 던진 건데요. 이후에 법원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이 A군을 제지했고요. A군은 언론 카메라를 향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해달라, 죄송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당시 A군의 모습을 잠시 보고 오시죠. 이날 밤 A군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 나 경복궁 2차 가해자 참교육하고 왔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해당 영상을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은요, 이 경복궁 낙서 테러 모방범을 참교육하겠다 이러면서 법원을 방문했던 그날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집회에서도 모습이 또 포착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복궁 낙서 모방범의 구속 심사가 있던 날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위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을 했었는데요. 당시 A군이 이재명 대표 지지자 등을 배경으로 셀카 영상을 찍고 이를 같은 학교 학생들이 있는 SNS 단체방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A군이 경복궁 낙서 모방범을 보러 법원에 방문했다가 우연히 이 대표 지지자들을 발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A군이 평소 이 대표 피습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일부 진술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요, 배현진 의원 사건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윤희근 경찰청장을 만났습니다. 네, 오늘 오전 국회에서는 이딴 정치인 피습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국민의힘과 경찰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당에서는 윤재욱 원내대표와 유이동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을 했고요. 경찰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 그리고 황창선 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이 함께 자리를 했는데요. 윤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 정치권의 반성이 우선이라면서도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모방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이 총선을 앞두고 연달아 일어난 피습 사건에 대해서 경찰 치안 책임자로서 안타까움과 우려의 말을 전한다면서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오늘 간담회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선거를 앞두고 공개된 대외 활동이 많아질 것입니다. 거리 유세 등 국민들이 모이는 상황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치권 주요 인사에 대한 범죄는 그 위험도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 애고 및 협박 등의 모범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우리 경찰에서는 예년 총선과 달리 근본 사건 등을 계기로 주요 정치인에 대한 전담 신변 보호팀을 조기에 가동하고 있습니다. 당과 저희 경찰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다시는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재발됨으로써 국민들께 우려를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치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인터넷 등에선 여전히 섬뜩할 정도의 악플과 허위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배 의원의 습격당한 바로 다음 날 SNS에는 더 큰 일을 당했어야 한다는 그런 식의 저주에 가까운 내용들이라서 차마 그대로 전할 수가 없을 정도이고요. 배 의원이 피습 3일 만에 퇴원하자 머리가 단단해 더 크게 다 안 다쳤다 이런 조롱성 글들도 있었습니다. 또 앞서서 이 대표 피습 직후에도 인터넷에는 이 흉기의 종류가 다른 것이고 또 이 대표가 자작극을 한다 이런 허위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도면 처벌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런 악플들 왜 줄지를 않는 걸까요? 네, 우선 욕설이라든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는 현행법상으로 처벌은 가능합니다.
형법에 따르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더 큰 일을 당하지 않아서 아쉽다, 자작극 같다 등의 의견 표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깨진 유리창 이론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깨진 유리창을 사소한 걸로 보고 방치를 하면 그 지역의 우범지대로 변하는 것처럼 악성 댓글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가 큰 처벌 없이 넘어가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사회 전체가 오염됐다는 겁니다. 네, 관련해 오늘 오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음모론의 소재로 활용돼선 안 된다며 민주당을 겨냥하기도 했는데요. 한 위원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배현진 의원이 큰 정신적인 충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른 퇴원을 하게 된 것은 정치적 음모론의 소재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배현진 의원의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한 추측과 분노로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해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그 당일날 드린 적이 있고 우리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 그 뜻에 따라서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처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국회까지 열어서 경찰을 몰아붙이는 등 이재명 대표 피습에 대한 음모론 장사를 계속하면서 거기서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용기 있고 의연한 태도에서 교훈을 얻으시기를 기대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저기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 수사에 축소 제기하는 걸 비판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마침이요, 오늘 지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단독 소집을 해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등에 대한 그 현안 질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용 간단히 좀 소개해드리면요,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당시에 이 부산경찰청이 의도적으로 사건 현장을 청소했다. 이는 출혈량 저금이라는 총리실 산하 테러 종합상황실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수사 은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한규 의원 같은 경우는요, 대테러 선세에서 이 대표 피습이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테러라고 해석하는 걸 미루고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다는 그런 주장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오늘요, 이 대표 테러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범인 김모 씨가 오늘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검찰은 김 씨의 기소와 함께 수사 결과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경찰은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주관적, 정치적 신념이 극단 범행으로 이어졌다며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고요.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19일 김 씨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며 수사를 이어왔는데, 오늘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이 김 씨와 관련한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밝혀질지 여부, 그리고 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난 이 사안이 뒤바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주목이 되고요. 검찰 발표 내용에 따라서 이 민주당이 제기해온 피습 사건에 대한 은폐 축소 의혹 공세도 거세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저희 방송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그 자세한 내용은 내일 저희 방송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 사건이 벌어진 뒤에 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게 친여 성향인지 친야 성향인지 가리지 않고서 정말 입에 담기도조차 힘든 악플 그리고 거짓 주장들이 여전히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상황들이 제2의 이재명, 제2의 배현진을 나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정치인의 테러를 부추기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될 수도 있어서 참 개탄스럽고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이번에 배현진 의원 습격했던 친구는 15세밖에 안 되는 어린 중학생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약간 모방 범죄, 또 소영웅 심리를 자극받을 그런 우려도 있어서 정말 걱정이 되는데,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정치가 상대를 악마화하는 증오와 혐오의 정치, 또 대결의 정치에 원인이 있다고 얘기는 하면서도 이 정치인들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 돌아서서 또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대당에 대해서 손가락질만 서로 하지 말고 이 각 정파의 정치 지도자들이 좀 솔선수범하는 이런 걸 좀 보여주시고 차제에 좀 모이셔가지고 뭔가 특단의 선언 같은 거라도 하면서 스스로
좀 그 발표문에 구속당하면서 그 언행을 좀 자제하도록 만드는 뭔가 그런 이벤트라도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너무 답답해서 한번 해봅니다. 네네. 예,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서로 정치권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설상 그 본인들의 반성문은 아무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잘못한 게 없나요? 왜 상대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민주당 소속입니다만 민주당 당내에서 있었던 뭐 혐오 발언, 당내 인사들을 향한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자제하지 못하고 중재시키지 못한 책임도 있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계속해서 뭐 이재명 대표를 마치 악마시키는 듯한 발언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먼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처리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은 경찰청장과 따로 또 대책 논의하고 야당은 또 따로 현안 질의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정치권이 개선 의지가 있겠나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 여야가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모여서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내부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몇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이 공천 심사를 앞두고서 계파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계 의원들이 집단 탈당한 이후에 이 공천을 둘러싼 갈등의 전선이 친명계 대 친문계로 새롭게 재편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친명계 초선 비례대표와 이 원외 인사들이 친문계 수도권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에 잇따라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내 신구 세력 간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는 모양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친문 현역 의원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한 친명 예비 후보들부터 좀 짚어보면요. 일단 친명계 초선 비례대표인 이동주 의원이 친문계 4선인 홍영표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인천 부평 을에 출사표를 낸 상태고요. 또 역시 비례인 양이원영 의원과 이수진 의원도 각각 친문 양기대 의원의 경기 광명 을과 윤영찬 의원의 경기 성남 중원에 도전장을 낸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친명계 원외 인사인 양문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장은 친문 핵심인 전해철 위원의 경기 안산 상록갑에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친명 원외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김우영 상임대표는 친문 강병원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에 예비 후보로 등록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후보 검증위를 통과한 뒤 지역구를 변경한 사례도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현희 민주연구 부원장은 당초 같은 친명인 이수진 의원 지역구 서울 동작을 출마를 준비해왔지만 검증위를 통과한 후에 친문 3선인 도종환 의원의 청주 흥덕으로 바꿨습니다. 이래저래 친문계 입장에서는 이 친명 측의 인사들이 이른바 자객 출마를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할 만한 듯합니다. 더 큰 논란은요. 일부 지역구에서 이 친명계 예비 후보들이 상대 친문 현역 의원들을 향해서 다소 거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친명계 원외 인사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김우영 상임대표는 지난 24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경선에서 맞대결하게 될 친문 강병원 의원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강병원 의원의 나이를 지적하며 비속어로 막말을 하는가 하면 강 의원이 앞에서 알랑방귀를 뀌고 뒤에서 칼을 꽂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또 강병원 의원이 몰래 보좌관을 보내서 자신의 출판 기념회를 감시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김 상임대표의 발언에 강병원 의원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직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이 나오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비명계 윤영찬 의원에게 도전하는 이수진 의원도 같은 유튜브에 나와서 윤 의원을 향해 한 번 배신한 사람이 두 번 배신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수진 의원은 성남 중원 출마를 선언한 지난 22일에도 윤영찬 의원을 향해 당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사람이라고 비판하며 자기가 진짜 친명 후보다라는 점을 강조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수진 의원의 지난 발언들을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심장을 뺏길 수는 없다는 절박함으로 호소드립니다. 지금 성남시 중원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오겠다는 후보는 민주당의 기본 정체성조차 의심이 됩니다. 민주당의 배신과 분열의 상처를 주면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출마하겠다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정체성을 언급한 이수진 의원의 발언에 윤영찬 의원은 자신은 청와대의 초대 국민소통 수석으로 일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해온 것이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이라며 오히려 이 의원을 향해 민주당의 역사와 정신을 얼마나 아시고 얼마나 함께 하셨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천관리위원장까지 나서서 자제를 요청했는데 별로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난 22일과 23일 이수진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이 각각 친문 의원들 지역구에 출사표를 내면서 상대 예비 후보들을 향해서 거친 언사를 쏟아내니까요. 민주당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이 후보자 간 인신공격과 상호 비방에 단호하고 엄격히 조처할 거라고 경고장을 날린 바 있죠. 하지만 임 위원장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비 후보들이 상대 후보를 향한 높은 수위의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홍익표 원내대표도 지난 25일 의원총회에서 예비 후보들 간의 경쟁이 당의 단합을 해칠까 우려된다며 자제를 촉구했었지만 과열된 분위기가 쉽게 식지 않는 모습입니다. 들어보시죠. 공관위원장께서부터 당부하신 것처럼 지나치게 과열되거나 비방 선거가 되면 결국은 그게 우리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과열된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먼저 앞장서 주시고 그 예비 후보들에게도 그런 당부가 공관위원장의 메시지가 잘 전달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친명계 인사들이 친문계의 옛 실세들을 향해서 출마하지 말라 혹은 험지로 가라 이렇게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죠. 예, 특히 서울 중성동 갑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한 친명계의 압박이 거셉니다.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임 전 실장을 향해 불출마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낸 데 이어서 오늘은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김지호 당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이 임 전 실장을 향해 험지 출마를 촉구했습니다. 86세대 대표적 정치인인 임 전 실장이 윤석열 정부 심판을 말하면서 험지가 아닌 자신의 예전 지역구에 나가는 건 명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용산에 나가라 이렇게 제안한 건데 들어보시죠. 젊은 후배들 입장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정도 인지도면 정말 용산 같은 데 출마해야 되지 않았나. 직접적으로 제가 항의받은 거는 성동구에 등기쳤냐. 그렇게 항의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비판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려면 윤석열 정권의 중심에서 한번 맞붙어야 된다. 이런 친명계 원외 인사들의 요구에도 임종석 전 실장은 출마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전략지역구로 선정된 서울 중구 성동갑 지역구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공정하게 공천이 진행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요. 윤석열 정부 탄생의 책임을 임종석 전 실장한테 돌리면서 출마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 전 장관이 어제는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애둘러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 전 장관은 어제 SNS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를 언급하며 곽 변호사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재앙의 씨앗이 될 것이니 임명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고 한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이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본인을 잘못 보필한 두 비서실장을 추천할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를 추천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반대하지 않은 임종석 전 실장을 다시 한번 저격을 하면서 곽 변호사를 치켜 세운 건데 추 전 장관 여기 그치지 않고 포괄적으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하고 임명한 것이니 그 결과도 책임져야 한다. 이런 곽 변호사의 발언을 인용해 문 전 대통령을 애둘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이런 주장에 또 반박을 내놨죠. 네, 임 전 실장은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신문을 펼쳐들고 있던 추 전 장관의 사진을 언급하면서 추 전 장관의 주장이 초현실적이라고 했는데요. 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대권 주자로 키운 사람은 추 전 장관이었다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 공천을 앞두고서 어느 당도 다 그렇지만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히 이 친명 대 친문의 다툼 양상으로 번지면서 이게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공천관리위원장 그다음에 원내대표가 나서서 친명계 인사들을 향해서 자제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특히 공관위원장은 나중에 공천에 불이익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별로 그렇게 먹혀드는 분위기가 아닌 듯합니다. 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서로 공천이 걸려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친명을 호소하는 분들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고립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외연 확장입니다. 그래서 친명 오히려 가까운 분들이 불출마도 하고 험지 출마도 하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뭔가 희생하고 있구나 이런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외연을 확장해 줄 수 있는 친문 이런 분들을 향해서 불출마하라, 험지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전 이재명 대표를 더 고립시킬 것이라고 보고요. 이런 분들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당대표가 그 22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이현주 의원까지 품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으면은 왜 당내에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따라서 좀 더 큰 민주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1월 31일에 있는 그 이재명 기자회견.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좀 이런 거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정치권에 오래 계셨으니까요. 네. 또 이런 일도 예전에 보셨잖아요. 네. 그 몸담고 있던 정당에서 그런 경우에 이제 공천을 받아보셨던 입장에서 누가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해야 이 공천을 나가는 분들이, 그러니까 공천을 희망하는 분들이 조금 영향을 받고 자제를 하고 그럴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야 당의 대표인 네. 최고 지도자인 대표가 단호한 조치를 얘기하고 계속 강도 높은 어조로 자제를 시켜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가 왜 업무 복귀하면서 통합을 제1성으로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 당내 이 공천을 두고 갈등과 불화가 끊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로부터 나오는 메시지는 별로 그 눈에 띄지가 않고 있고요. 계속 이제 뭐 통합 정치 하겠다 이런 통합 공천하겠다 이런 말씀 원론적인 얘기만 네.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 눈에 비춰지는 거는 소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그 믿기지 않을 정도의 낯뜨거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정말 노골적인 아부, 그다음에 소위 비명계 현역들에 대한 그 노골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비판이요? 인신 공격성 네. 비판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저거는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단호하게 저거를 자제시키고 또 그런 구체적인 조치들을 네. 왜 안 하고 있는지 저걸 은근히 이 대표께서 좀 방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든다는 네네, 말씀이시죠? 방치하는 거 아니냐, 뭔가 네.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방치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해서 이게 계속되면 저는 지금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 더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 우리 성치훈 부의장님 굉장히 좋은 그 지적을 하셨는데 그 지적을 좀 잘 지도부에서 특히 대표께서 받아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지난번 김부겸 전 총리하고 만나고 난 뒤에도 이제 공천은 통합형으로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분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이제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이 점이 아쉽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제3지대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해서 각자 창당을 준비하고 있던 이 새로운 미래 그리고 미래대연합 세력이 합치기로 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이들과 또 이준석 신당이 과연 합쳐서 말 그대로 빅텐트가 이루어질지 여기에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신당인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 탈당 의원들이 주축인 미래대연합이 단일 정당으로 출범합니다. 양측은 어제 공동 창당에 합의하고 다음 달 4일 가칭 개혁미래당이라는 이름으로 중앙당 창당 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미래대연합과 새로운 미래 창당준비위원회는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 창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통합정당의 당명은 가칭 개혁미래당으로 결정했습니다. 정치개혁, 사회개혁, 민생개혁 등 개혁을 선도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앞서 이준석, 양향자 두 사람이 주도하는 개혁신당하고 한국의 희망이 합당을 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미래 그리고 미래대연합까지 공동 창당을 선언을 하면서 이른바 이제 중텐트 두 개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제 이들을 이제 다 아우르는 빅텐트 구축만이 남아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상황이 아직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네, 제3지대 구도가 이렇게 보수와 진보 두 개의 큰 축으로 나눠진 상황에서 이들이 총선 전에 한데 모여서 빅텐트를 꾸릴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양 중텐트가 궁극적으로 합쳐지려면 이념적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 이 공천권 배분 문제를 놓고도 합의점을 찾아야 해서
험로가 예상됩니다. 특히 벌써부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미래대연합과 새로운 미래의 통합 당명이 이 개혁신당을 연상시킨다면서 신당 주도권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는 모습인데요. 이 대표는 어제 SNS에 옆집 이름 알려졌다고 그대로 차용하는 게 아니냐면서 이 무임승차는 지하철이든 당명이든 곤란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같은 비판에 이낙연 위원장은 임시 당명이라면서 국민 공보를 통해서 정식 당명을 확정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나온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오렌지색을 당색으로 하겠다라고 저한테 알려와서 동의를 구하길래 한국의 희망이라는 당 그 색깔이 또 오렌지색이에요. 그 오렌지색은 품격, 희망, 미래 뭐 이런 의미들을 함의하고 있어서 좋다. 오렌지색으로 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렌지가 합의가 된 건데 갑자기 개혁신당인데 개혁미래당에 대한 건 어디서 나왔을까? 그런데 그 내부에 염치를 아는 분들이 워낙 계시기 때문에 내부에서 괴로워하실 것 같아요. 이게 표절 논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개혁미래당을 썼을 때 유사당명 심사에 걸릴 소지가 있다. 공모나 의견을 좀 확인해서 당명을 정식 당명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거 가지고 뭐 이준석 대표가 왜 개혁신당을 따라하냐. 뭐 중국집 신장기업 했는데 옆에서 잘 나가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준석 대표한테 그런 느낌을 줬다면 유감스러운 일인데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고요.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요, 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겠다 이런 공약을 두고서 대한노인회장하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나왔던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서 대한노인회가 비판 성명을 또 냈습니다. 자, 이거 무슨 일입니까? 네, 이준석 대표와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지난 26일에 한 라디오에 나와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와 관련해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대표가 4호선 지하철역 중에서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어딘지 아느냐? 경마장역이다. 이게 어떻게 젊은 세대에 받아들여질지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사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그 왜곡된 가격 구조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파생된 문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같은 데도 당고개역 사시는 분은요. 1km 거리는 상계 중앙시장 가시는 비용보다 경동시장 가시는 비용이 쌉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때문에. 한 가지 통계만 제시할게요. 4호선 51개 지하철역 중에서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경마장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젊은 세대에 받아들여질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노인들이 경마 도박을 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무임승차하고 있다. 이제 4호선이라고 이렇게 뭐 한정시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뉘앙스로 이제 주장을 한 거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듣고 오신 발언이 토론 종료 직전의 마지막 발언이었기 때문에 당시 김호일 회장의 반박은 들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어제 김 회장이 성명을 내고 서울시 데이터를 살펴보면 서울시 전체 역 중에서 무임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게 종로 3가역이다. OECD 국가 중에 빈곤율 1위인 노인들을 돈과 시간이 많아 경마장에 도박이나 하러 다닌다고 한 이준석의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이성과 정도를 내팽개친 이준석, 건전한 정치 풍토를 위해 정계를 떠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상책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표가 언급한 이 경마장역이라는 거는요, 수도권 지하철 4호선의 이 경마공원역입니다. 2000년 1월에 이 역 이름이 바뀐 건데 경마 그리고 도박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게 바로 그 명칭 변경의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20여 년 전에 이 역 이름을 가져와서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비판을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김 회장 역시 이 대표가 경마공원역이 아닌 경마장역이라고 칭한 것에 대해서 해당 역의 이름이 바뀐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이걸 굳이 경마장역이라고 얘기한 것은 말실수라기보다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려고 하는 이준석식의 선전선동과 갈라치기라고 했습니다. 경마가 도박을 떠올리게 하는데 노인들이 무임승차를 하면 경마장에 가서 도박이나 하는데 왜 국민 세금으로 뒷받침해줘야 하는 것이냐 이런 의도가 깔려있는 악의적인 발언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아직까지 노인의 성명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내놨는데요. 이제 진중권 교수가 이준석 대표 발언에 대해 좀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 교수 비판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SNS에 반박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무임승차 폐지를 언급하니까 갈라치기니 뭐니 하면서 공격을 한다. 이제 괴벨스 소리까지 나온다. 이 괴벨스라는 건 진중권 교수가 비판한 내용입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도대체 이런 식이면 할 수 있는 개혁이 뭐가 있겠냐. 아무리 때려도 흔들림 없이 개혁의 길로 가겠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른바 이제 세대 갈라치기 비판에 직면해 있는 이준석 대표가요. 이번에는 아주 민감한 이슈 중에 하나죠. 바로 젠더 이슈를 꺼내들었습니다. 네, 이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과 해양경찰, 또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하면서 병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겠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대표의 오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헌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 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필할 것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성춘 패널께서 이제 이른바 MZ세대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논쟁적 소지가 있는 지금 공약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참 좋은 문제 제기를 참 나쁜 방식으로 해왔었는데 전 이거는 문제 제기조차 나쁘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뭔가 이 병역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건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는 오히려 근본적 문제를 논의 못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 너무 초조해서 이런 정책들을 좀 무리하게 던지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인구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이 병역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을 텐데 꼭 저 방식은 아니더라도 뭔가 문제 제기해서 토론에 물꼬를 튼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늘 공약 발표 자리에서 아마 언론이 이런 질문을 했나 봅니다. 이거 남녀 갈라치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부분이 남녀 갈라치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출산과 병역을 연계하는 순간 젠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형 병역 제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